엄마, 할머니가 저보고 계집에서 자래요. 너무 무서워요. 부산 출장 중이던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딸, 예나의 울음소리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죠. 늘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와 제게는 한없이 무능력했던 남편. 그들이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발 뻗고 사는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만행이 제 손안의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연 그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복수의 시작이었죠. 마음정거장 구독자 여러분, 한엄마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온몸이 움츠러들 만큼 추운 겨울밤이었죠. 그런데 제 인생이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먼 곳으로 출장을 와 호텔에서 막 늦은 회의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경무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어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료가 업무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죠. 하지만 액정을 본 순간 심장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 예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예나야, 왜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아이는 겨우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계집에서 자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놓칠 것만 같았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딸의 울음소리와 함께 컹컹 짖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문을 잠그는 듯한 찰카닥거리는 쇳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예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아빠는 어디 계셔? 제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딸아이는 울면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술 마시러 갔어요. 할머니가 저보고 쓸모없는 애래요. 엄마 닮았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즉시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저를 들들 볶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손녀에게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 섞인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가 가쁘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그 말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 그날 밤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이 없었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한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집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저 애는 어릴 때부터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안 그러면 커서 제 엄마 꼴난다. 저는 액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택시는 밤의 장막을 가르며 질주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긴 궤적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더 이상 명확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내 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내 딸이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을 딸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남편 민준 씨를 8년 전에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어설픈 관계들에 지쳐가던 시기였죠. 민준 씨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거나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쉽게 홀리는 그런 타입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과묵했으며 겉모습은 늘 인내심 강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침착한 모습에 이끌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서 허튼 짓을 하거나 나쁜 버릇으로 아내와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연애할 때 민준 씨는 제게 못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고 가끔은 달콤한 케이크나 따뜻한 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가정을 꿈꾸던 저 같은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남자가 꼭 대단한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고 아내를 아끼고 가정을 위할 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집에 데려가 인사를 시켰을 때 그의 어머니인 박미숙 여사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능숙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냥함 뒤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미래의 시댁이 될 집에 처음으로 갔던 그날, 박 여사는 싹싹하게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직업과 부모님에 대해 묻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가씨가 이렇게 독립적인 건 아주 좋은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참 이해심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운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바로 뒤에 그녀는 여전히 가벼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바깥일 잘하는 여자도 집안일은 잘해야 할 텐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돈 좀 번다고 아나무인이라 집에 와서 남편 챙기고 애 돌볼 줄을 몰라.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웃으며 넘어갔고 저도 그저 따라 웃으며 어른들의 일반적인 잔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징조는 처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사람의 선함을 믿었던 것뿐이죠. 저는 제가 올바르게 살고 위아래를 알며 앞뒤 분간을 할 줄 알면 언젠가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집 오자마자 이기려고 들거나 어른들 말에 대드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도 가족이니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순탄할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훗날 제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민준 씨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착했지만 그 착함은 침착한 사람의 강인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남자의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부터 민준 씨는 늘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새 가구를 사고 세탁기를 바꾸고 양가의 용돈을 얼마씩 보낼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언제 고향에 내려갈지 모든 것이 그의 어머니 뜻을 거쳐야 했습니다. 몇 번은 제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부부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랑 어머님이 사는 거예요? 민준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저는 남편이 있었지만 마치 그들 모자 사이에 끼어든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신혼 초, 제 직업은 민준 씨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정적인 수입과 회사에서 확실한 위치가 있었지만 민준 씨는 직장이 불안정했습니다.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며 환경이 맞지 않는다, 월급이 적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불평했죠.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돈 문제로 그를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 지출부터 생활비, 경조사비까지 대부분 제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집안의 주 수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번 돈이었지만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간섭하고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야기로만 듣던 시장통의 막무가내 아줌마들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숙 여사의 무서운 점은 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가시가 돋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여자가 너무 늦게 다니면 남편이랑 자식이 고생이지. 제가 피곤해서 저녁 준비를 못한 날에도 그녀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우리 때는 말이야.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도 남편이랑 자식 밥은 다 챙겨 먹이고 나서야 누울 수 있었어.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지만 자꾸 듣다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돈을 벌어온다 해도 그녀의 눈에 비친 여성의 가장 큰 가치는 여전히 시댁에 봉사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분기 마감이 있어서 평소보다 거의 2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박 여사가 보였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죠. 그녀는 제가 밥은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돈은 잘 버는데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은 영 아니올시다야.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실언이려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민준 씨도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했죠.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그냥 해본 소리라는 그 말은 이후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도한 일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면 그는 그냥 해본 소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그는 나이 들면 다들 좀 까다로워져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그는 여전히 그냥 당신이 좀 참아.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했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결혼을 한 걸까? 아내를 향한 날 선말들 앞에서 최소한의 방패막이 되어줄 용기조차 없으면서 그러다 저는 예나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손주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아이의 등장이 박 여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민준 씨를 더 어른스럽게 만들고 이 집을 진정한 의미의 가정으로 만들어주기를. 저는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출산 직전까지 일을 계속했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애썼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설렘으로 아이를 위한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사 모았죠.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저는 기쁘고 애틋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박 여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의 기색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죠. 뭐 첫째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괜찮겠지.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녀가 첫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방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는 옆에 앉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애매한 표정이었죠. 바로 그 어중간한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성별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제가 뭔가 부족하게 해낸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나를 낳은 후 저는 가정을 꾸리는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아이가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것이 두려워 집안 분위기를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약과 기저귀, 분유를 챙겼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 미칠 듯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저는 오직 제 딸이 평범한 아이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관심을 받으며 올바르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시누이의 아들, 즉 조카는 대놓고 예뻐했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하든 칭찬했고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그 아이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정성껏 챙겼죠. 하지만 제 딸 예나에게는 늘 무심했습니다. 마치 있으나마나 한 손녀인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딸에게 새 원피스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딸 자식은 애지중지 키워봤자 시집가면 그만인데 뭐하러 돈을 쓰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지 뭐. 어느 집이든 아들한테 기대는 거 아니겠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막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제발 아들, 딸 차별하는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러자 민준 씨가 황급히 저를 밖으로 끌어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이건 세대 차이일 뿐이고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낡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저뿐만 아니라 제 딸아이까지도 훗날 생각만 해도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스러운 나날로 밀어넣었습니다. 예나가 말을 배우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 여사는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녀는 아이의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 시간을 숨막힐 정도로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5살이 갓 넘은 예나는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해서도 안 됐고 밥알 한 톨이라도 흘려서는 안 됐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멍하니 있으면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처음에는 저도 어른들이 좀 엄격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트집 잡고 지적하며 아이를 항상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예나가 밥을 천천히 먹으면 꾸짖었고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하면 공책을 집어들고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실수로 책상에 물을 조금 쏟았을 뿐인데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손발이 왜 그 모양이야? 꼭 제 엄마를 닮아서 칠칠 맡기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설 때마다 민준 씨는 저를 말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야 해. 엄마가 좀 엄격해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어. 다른 뜻이 없다고? 그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남편이 입만 열어도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혼내는 건 다른 뜻이 없어서다. 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하는 것도 다른 뜻이 없어서다. 마치 이 집에서는 제가 유독 예민한 사람이고 모든 날 선 말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잡혀 평소보다 거의 1시간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평소처럼 들려오던 박 여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고 벽을 보고 서 있는 예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예나야, 왜 그러고 있어?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울음을 참으려는 듯 꾹 다물고 있었죠. 아이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릇없이 굴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저는 돌아서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뭘 어쨌기에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그녀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물었더니 감히 모르겠다고 대답하더구나. 어른이 가르치는데 모르겠다고 말대꾸를 해? 이게 무례한 게 아니면 뭐냐?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예나는 그때서야 작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를 모르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벌을 세운 곳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자 박 여사가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거기 그대로 세워둬. 애 키울 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너는 맨날 일하러 나가면서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어린애잖아요. 어머님. 문제를 모르면 설명해 주시면 되지. 어떻게 벽만 보고 서 있으라고 하세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비웃음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애를 제대로 못 키우는 거야. 애들은 꽉 잡지 않으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고.
이 집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방식대로 손녀를 가르칠 거다. 그때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도 똑똑히 봤지만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최소한의 공정한 한마디라도 기대했지만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작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둬. 엄마가 애 가르치는 거잖아. 일 크게 만들면 피곤해져.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 여사에게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의 잔인함뿐만 아니라 남편의 침묵이라는 것을. 어떤 침묵은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기로 선택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나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고 명랑했던 아이는 점차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이는 몸이 굳을 정도로 꼿꼿이 앉아 고개도 들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싫어하는 반찬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반찬을 더 집고 싶을 때도 허락을 구하듯 할머니의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지 않아요, 엄마? 그 질문을 듣고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식사 시간은 그래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단란한 분위기는 없었고 경계심만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엄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밥을 먹으며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거는 것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매일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고 그저 아이가 아직 어리니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번번이 미뤘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거나 지금 나가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며 말했죠. 제발 엄마를 나쁘게만 보지 좀 마. 그때 제 마음속의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엄격함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제 딸이 자기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징후들 뒤에 훨씬 더 깊고 잔인한 것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긴 출장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 저는 다른 지방에서 거의 일주일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빽빽해서 숨 돌릴 틈도 없었죠. 떠나기 전에 저는 민준 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나는 원래 소심한 아이라 집안 분위기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풀이 죽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일해. 집에는 나랑 엄마가 있잖아. 바로 그 말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도 있으니 아이가 혼자 방치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자마자 박 여사는 거의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제가 없으니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예전에 아이에게 가끔 시키던 사소한 자빌들은 이제 고정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예나처럼 어린아이가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방마다 바닥을 닦고 자기 속옷과 수건, 행주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에게 작은 물통을 들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게 시키며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아서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저는 그때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저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예나는 항상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화면에 나타났고 억지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아이의 눈빛만 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옆을 힐끔거렸는데 마치 옆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예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아주 착하게 있었어. 할머니 도와서 마당도 쓸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어머님.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커서 문제야. 어릴 때부터 일을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대답했죠. 애들은 훈련시켜야 해. 엄마가 그러는 것도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또 그 목소리, 그 말투였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도한 일들은 훈련이라는 두 글자만 더 씌우면 즉시 합리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저는 화가 났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마디 더 당부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가시였죠. 출장 넷째 날, 제가 호텔 로비로 내려가고 있을 때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분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호의적인 관계였습니다. 가끔 제가 부탁하면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시곤 했죠.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는 좀 그런데 요즘 예나가 많이 혼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내가 배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고. 애는 마당에 웅크리고 서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예나를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애가 요즘 부쩍 겁을 많이 먹었어. 그 전화를 받고 저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없었죠. 당신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동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애 좀 신경 쓰라고 말을 해?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일하러 갔으면 일이나 잘해. 남 말 몇 마디 듣고 사람 잡지 말고. 엄마가 좀 엄격한 것도 다 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저는 이를 악물고 되물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게 애를 그렇게 겁에 질리게 만드는 거야?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애가 몇 번 혼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 애가 어떻게 제대로 크겠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화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저를 피하던 예나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제 자신을 탓했고 남편의 무심함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아빠라는 사람이 딸이 억지로 일을 하고 꾸지람을 듣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집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돌아오던 날 오후 모든 것이 제 뺨을 후려치는 듯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찍 돌아갈 생각이었죠. 집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나가 부엌 문 근처 구석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베개도 이불도 없이 아이는 작은 고양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른들도 겉옷을 걸쳐야 했는데 아이는 그런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을 겨우 뜨고 저를 본 아이는 깜짝 놀라더니 제 목을 와락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휙 돌아보자 부엌에서 박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왜 애가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냄비를 엎질러서 정신 차리라고 하룻밤 거기서 재우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어린애예요. 박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린애일수록 더 가르쳐야지. 어릴 때 버릇 못 고치면 커서 버리는 수밖에 없어. 제 안의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서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손녀를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이렇게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눕혀두세요?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녀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깟 딜로 죽기라도 하겠어?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가 아이를 보고 충격이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듣자마자 그는 얼굴을 굳히고 제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가 싫어하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어머니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하지만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예나는? 우리 딸은 괜찮아?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좀 참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바로 그 말이 저에게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예나의 엄마이고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해도 박 여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것이 참고 넘어가야 할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족 안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잔인한 일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예나를 발견한 후 제 마음속에는 뚜렷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 여사가 그저 까다로운 사람일 뿐이고 민준 씨는 착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남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아이가 자기 집에서 점점 더 두려움에 떨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독재적인 억압에 불과합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박 여사가 예나의 식사와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 자체를 자기 뜻대로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싫어했고 예나가 엄마를 따르는 것을 싫어했으며 제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이는 시댁에 속해야 하고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하며 그녀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자라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권력이라도 쥔 줄 아는 뻔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묵혀왔던 갈등은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예나를 학원에서 데리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여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집 중앙에 놓인 작은 갈색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결정한 듯한 태연한 목소리였죠. 이번 주말에 예나 데리고 한동안 시골에 좀 다녀와야겠다. 거기는 규율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가르쳐줄 어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맨날 제 엄마만 따라다니다가 애버리겠어.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되물었죠. 예나를 시골에 데려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이미 내가 결정한 일이다. 이 애는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야 엄마한테 덜 집착하지. 다 커서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만 쌓여 있으니 나중에 뭐가 되겠어. 시골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면서 예의범절을 배워야 사람이 되지. 그때 제 등 뒤에 숨어있던 예나는 시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자기가 어딘가로 끌려가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이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강요하며 가르칠 도구가 아닙니다. 아마 박 여사는 제가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태어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평소에 차분함을 잃은 목소리로 바뀌었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백 끈을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말씀드렸잖아요. 예나는 제 딸이고 어떻게 키울지는 제가 결정한다고요.
어머님께서 손녀를 아끼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는 있지만 어머님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갈 권리는 없으세요.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테이블 위에 찼자니 마른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이 집 주인이 된 줄 알아? 이 집에 내가 살아있는 한 손녀를 가르칠 권리는 나한테 있어. 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인내가 그 순간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저를 이 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죠. 하지만 최소한 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는 있게 해줍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은 교육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비웃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훗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애는 커서 제 엄마를 닮으면 집안 말아먹을 년이야. 맨날 밖에 나가서 돈, 일이 전부인 너 같은 여자가 뭘 제대로 가르치겠어. 내 옆에 더 있다가는 너처럼 말대꾸나 하고 아나무인인 것만 배우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모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친손녀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잡아당기고 엄마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을 숙여 예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분노, 무력감이 뒤섞여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아이를 데려간다는 말씀은 꺼내지도 마세요. 예나는 누구 마음대로 엄마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말다툼 소리를 듣고 그는 문 앞에서 몇 초간 멈칫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순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리리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나약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좀 조용히 말해. 그뿐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아내가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관심도 없고 엄마에게 꽉 매달린 딸의 창백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싸움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여전히 제게 조용히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는 건지 경멸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방금 당신 어머니가 한 말 들었어요?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엄마도 다 예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당신은 왜 매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대답은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만약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제 아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대신해 그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예나를 방에 재우고 나서 저는 아이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으로 누워 마치 놓치면 엄마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벼운 숨소리를 듣는 동안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분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기다렸다가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살 곳을 찾은 다음 아이를 데리고 완전히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이런 통제와 멸시 속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결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5일간의 긴급 출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이라 거절할 수 없었죠.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떠나기 전날 아침, 제 마음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예나에게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을 꼭 덮으라고, 엄마가 없으면 혼자 마당에 나가지 말라고. 아이는 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있다 오는 거지?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저 자신도 목이 멜 정도로 오랫동안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며칠만 있다가 올게. 집에서 착하게 있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하고. 알았지? 문을 나설 때 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예나는 현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내심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땅에 발이 닿자마자 저는 짐을 찾을 생각도 없이 출구로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핸드백과 핸드폰만 손에 꼭 쥔 채였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머리가 윙윙 울리고 심장은 누가 가슴속에서 망치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피곤함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만이 저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죠. 택시에 타자마자 저는 즉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전화에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결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그 목소리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충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밖에 있어. 곧 들어갈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와. 당장. 만약 우리 예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똑똑히 알아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마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되물었습니다. 예나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은 길을 가는 동안 택시는 텅 빈 거리를 질주했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길고 흐릿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좌석 끝에 걸터 앉아 손을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딸의 모습.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저는 거의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밖에서 보니 거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철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진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잠시 후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출장 갔다 이제 오셨어요? 왜 이 시간에 밖에서 계세요? 저는 거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잠갔어요.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을 보고 아저씨는 더 묻지 않고 저와 함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열지 않았죠. 결국 아저씨는 근처에 사는 다른 사람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나서야 집안에서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얼굴은 조금의 놀람이나 당황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뭐하러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즉시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느낌은 집이 밝지만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졌고 모두가 그것을 숨기려 하는 듯한 아주 불쾌한 냉기였죠.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나야,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휙 돌아서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제 딸 어디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호들갑 떠는 거야. 바로 그 태연한 모습이 저를 더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등불 아래 벽에 붙어 있는 계집 구석에 예나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었고 맨발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계집과 함께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광경이 너무 잔인해서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얼굴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죠.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마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예나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걔랑 같이 자야 된댔어. 울면 더 오래 가둘 거라고. 저는 아이를 안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휙 돌아보니 박 여사는 여전히 뒷마당 현관에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나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에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악랄하게 느껴지는 그런 비웃음이었죠. 분수를 알게 가르치는 거다. 어릴 때 안 가르치면 커서 제 엄마처럼 막 나가니까.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제정신이세요? 애가 이제 겨우 몇 살인데. 그녀는 잘못했다고 느끼기는커녕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애들은 안 가르치면 망가지는 법이야. 이 정도는 약과지.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가 아이를 안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과 뒤에 서 있는 박 여사를 보고 그는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평범한 아빠라면 보일 법한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냥 겁만 주신 거겠지 여보?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떨고 있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시어머니를, 남편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인내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눈 감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명확하고 차갑고 단호한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나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굳게 닫고 아이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아이의 얇은 옷을 겨우 벗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특히 발과 양팔이 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더 두꺼운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동안 예나는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지만 몸이 계속해서 움찔거렸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마치 덫에서 막 빠져나온 작은 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포에 질렸죠.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아이를 제게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를 안을수록 마음속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학대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오늘 밤 일어난 일 뒤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나는 제 가슴에 한참 동안 얼굴을 묻고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줄래? 오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끔찍한 일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저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 잘 들으라고 했어. 안 그러면 벌 준다고. 저는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하라고 했는데? 예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돈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라고 시켰어. 엄마가 돈 안 주면 벌 받을 거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가 머리 위로 얼음물을 쏟아부은 것 같았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이를 쳐다보며 제가 잘못 듣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이는 겁에 질려 문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랬어. 엄마가 돈 안 주면 맛있는 거 안 사주고 때리고 가둘 거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즉시 최근 예나와의 통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해서 머뭇거리며 엄마 할머니한테 돈 좀 보내드려라고 말했던 순간들. 그때는 그저 아이가 어른들 말을 듣고 무심코 따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 할머니, 우유 사게 돈 좀 보내드려. 안 그러면 혼나라고 말했죠. 그때 저는 그저 집안에 정말 돈이 필요한 일이 있거나 박 여사가 직접 말하기 쑥스러워서 손녀를 통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친엄마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로 확성기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나는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렇게 말하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다시는 엄마 못 보게 할 거라고 했어. 그 말을 하며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제 몸도 함께 떨리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침내 저는 왜 요즘 저에게 전화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그토록 이상했는지, 마치 무언가를 외우고 있는 것처럼 들렸는지 이해했습니다. 왜 돈을 보낼 때마다 박 여사가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굴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 뒤에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 말고 할머니가 또 뭐 시켰어? 아이는 흐느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는 맨날 일만 해서 나를 안 사랑하고 할머니만 나를 챙겨준다고 했어. 할머니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더 이상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그녀는 꾸짖고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조금씩 비틀고 머릿속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순진함을 이용해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이 쉰 목소리로 더 물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 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울면 더 오래 가둘 거라고 했어. 엄마가 와도 나를 구해줄 수 없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무섭도록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이상한 전화들,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달라던 아이의 말, 제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냈던 돈들, 영상통화 너머로 저를 보던 아이의 불안정한 시선. 이것은 우연도, 순간적인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뒤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벽에 기댄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저는 곧장 다가가서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제 아이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계셨던 거죠?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죠. 박 여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부인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돈을 뜯어내? 말이 너무 심하구나. 네가 번 돈도 이 집 돈이야. 내가 손녀한테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가르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권리요? 엄마가 돈을 안 주면 감금하겠다고 협박당할 권리요? 그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가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애는 내가 돌봤어. 내가 돈 좀 쓴 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공짜로 키워줄 줄 알았어?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죠. 여보, 너무 심하잖아. 엄마도 다 얘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대화를 해? 저는 휙 남편을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게 애를 계집에 가두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돈 뜯어내는 도구로 만드는 거야? 민준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마. 바로 그 말이 저에게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박 여사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인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것을 묵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 집의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비아냥거림, 돈을 달라고 하던 아이의 전화, 불합리한 지출, 비인간적인 벌, 이 모든 것은 개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산된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 폭발이 아니라 그 계획의 민낯을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직접 예나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그 순간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한가운데 서서 크지는 않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마 박 여사도 민준 씨도 이런 제 모습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끄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차가움이었죠. 민준 씨는 소파 옆에 얼어붙은 듯 서서 눈만 깜빡였고 박 여사는 여전히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자기가 옳은 사람인 양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저 자신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침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담요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한밤중에 걸려온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실에는 즉시 예나의 간헐적인 흐느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보고 계집에서 자래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부들부들 떨렸고 개 짖는 소리와 찰카닥거리는 쇳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수록 머리가 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오직 그들 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박 여사 쪽으로 돌리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인가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쨍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하든 다 이 집안을 위해서야.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잘난 척하지만 애 키우는 법은 하나도 모르지. 남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엔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를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애를 계집에 가두는 걸 교육이라고 부르시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애를 맨날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고만 살까? 잘못하면 벌을 줘야지. 나도 옛날에 애 키울 때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 아무도 안 죽었잖아.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제 아이를 학대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시든 그런 짓을 할 권리는 없다고요. 박 여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표정이었죠. 키우고 싶으면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내가 가르치게 놔두든가.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밥값, 학원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저런 돈들. 누가 다 되냐? 너는 맨날 밖에 나가서 집에 붙어있지도 않잖아. 애가 저렇게 버릇없게 큰 게 네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인데. 그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까발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예나는 사랑받아야 할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통제하기 위한 핑계, 지렛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손을 깍지 낀 채 어머니를 쳐다봤다가 바닥을 내려다봤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녹음 속에서 우는 소리를 계집에 갇혔다는 말을 똑똑히 듣고도 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이 남자의 비겁하고 경멸스러운 본성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느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가정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을 선택할 건가요?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다 들었잖아요. 당신 딸이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할 말 없어요? 아니면 여전히 엄마는 다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 할 건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죠. 여보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씁쓸해서 저 자신도 듣기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차근차근? 언제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나가 또 갇힐 때까지? 아니면 애가 커서 할머니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때까지? 그래도 평범한 일인가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죠. 박 여사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식초처럼 시큼했죠. 쟤는 내 아들이야. 너처럼 엄마한테 대들지 않고 위아래를 알지.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라도, 아이를 편드는 한마디, 어머니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한마디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어깨를 움츠린 채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고개만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지나갈 것처럼 바로 그 침묵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명보다 명확했고 어떤 꾸짖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절대로 우리 모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옳고 그름을 알 수도 있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빠가 자기 어머니의 독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 딸이 기댈 곳은 엄마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아주 명확한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기다림도 이 집이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환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박 여사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제가 아이 문제를 꺼낼 때마다 들려오던 민준 씨의 어설픈 짜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는 어떤 말다툼보다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수면 같았습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검고 탁한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부터 박 여사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오가며 차가운 얼굴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소의 트집 잡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증오, 기회만 엿보다가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이었죠. 몇 번은 제가 부엌 문 앞에서 제 방 쪽을 쳐다보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고요하고 악의에 찬 눈빛은 마주치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핸드폰에 콜을 받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집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저절로 식을 때까지 회피하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것을 예전처럼 흘려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나는 제게서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졸졸 따라왔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에 잘 때는 팔이 저릴 정도로 제 팔을 꽉 껴안고 잠들어서 제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는 어깨를 움찔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자라고 말하자.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데려가지 못하게 해줘. 단 한마디였지만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진짜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일찍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겉으로 티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아이와 혼인 재산 문제로 상담할 게 있어.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모아둬.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모든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집으로 보냈던 돈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지만 보면 볼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가족 생활비, 아이 학원비, 공과금 등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냈던 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합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어떤 달은 평소 집안 지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믿었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한 줄 한 줄 뜯어보니 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목들을 하나씩 더해가며 너무 화가 나서 몇 번이나 펜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떤 송금은 예나가 할머니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송금은 그 후 하루 이틀 뒤에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한 거래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일부 거래 확인 문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소액 거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심스러운 큰 금액들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대조했습니다. 은행 측에는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골이 오싹했죠. 제 핸드폰은 저만 사용했지만 몇 번 거실에 두고 샤워를 하거나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혹은 아이를 달래느라 바쁠 때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핸드폰을 들고 충전해 주겠다고 말했던 순간들. 박 여사가 혹시 모르니 딸에게 전화해야 할 때를 대비해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냐고 무심코 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제 재산 역시 제 부주의를 통해 조금씩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 은행 계좌, 이메일의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다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출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평소처럼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더 이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인내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박 여사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시누이인 미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에는 모든 단어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계집애는 겁만 주면 바로 꼬리 내려. 걔를 이용해서 걔 엄마를 압박하면 돈을 안 내놓고는 못 베길 거야. 미니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좀 더 세게 나가봐. 걔는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건 절대 못 볼 테니까. 저는 문 밖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마디가 아팠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이 예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뛰어들어가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물컵을 내려놓고 잠든 딸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속눈썹은 가끔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만약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제 아이를 다시 그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몸을 숙여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잠든 작은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만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날 밤 복도에서 박 여사가 시누이와 나누는 대화를 똑똑히 들은 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누워서 울거나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과 핸드폰을 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캡처, 그리고 제가 예나를 계집에서 막 데리고 나왔을 때 몰래 찍어둔 차갑고 더러워진 발 사진까지. 저는 알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또다시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이를 지키려면 그들보다 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마치 깨진 조각을 모아 진실을 재구성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나의 한밤중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 이후에 녹음한 박 여사가 손녀에게 권리를 찾으라고 가르쳤다고 인정한 부분과 시누이에게 그 계집애는 것만 주면 듣는다고 말한 녹음 파일. 저는 그것들을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숨겨진 폴더에도 보관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번의 부주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모녀를 다시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의 구석구석 계집, 낡은 담요, 제 아이가 갇혀있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날 밤 예나가 입고 있던 얇은 옷, 그리고 세게 잡아당겨서 생긴 손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까지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겨둬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모든 것이 제 과민 반응이었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는 어떤 말다툼보다 냉정하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하나하나, 예나가 돈을 달라고 전화했던 시점과 돈이 인출된 시점이 일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래 내역들을 표시했습니다. 대조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이상 몇 번의 사소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이 때문에 영원히 참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서랍 가장 아래에 보관해둔 낡은 서류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몇 분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습니다. 결혼 전에 제 개인 저축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 받아 산 집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는 결혼식 날짜보다 훨씬 전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결혼 후에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들 모자가 집은 공동 재산이다. 부부 사이에 뭘 나누냐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듣다 보니 저 자신도 점차 무뎌졌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공동 재산이 된 것처럼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공동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도 없었고 양도나 공동 소유에 관한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기쁨이 아니라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월급, 보너스, 제가 매달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제 집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살면서 제 아이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점차 그곳에서 제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마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게임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가 진정되었고 겁을 먹었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굴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요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침묵했고 박 여사에게는 어젯밤에 소동이 지나가고 이제 모두 지쳐서 진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고 저는 피하지 않고 평온하게 행동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이 돈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아이는 제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이 빠르게 반짝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미끼가 제자리에 떨어진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단 1초 만에 그녀는 태도를 바꾸고 소름 끼칠 정도로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 봐. 말은 그렇게 해야 서로 통하는 거야. 어른이 조언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지. 맨날 소리만 지르면 뭐가 해결되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계속 말해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봐. 민준 씨는 옆에 앉아 분위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지자 마치 죄를 용서받은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조차 놀랄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돈은 더 보내줄게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걸 명확하게 해야겠어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누구한테 준 돈인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요. 민준 씨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아주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명확해야 편하지.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더 보내주겠다고 말하는데 눈빛이 편안해지는 남자라니. 마치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돈 몇 푼으로 덮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서류를 변호사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집문서,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사본, 사진을 모두 인쇄해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나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려면 집안 싸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의 말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곳, 제 손에 쥔 증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저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함,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지경까지 오게 둔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저는 다른 무언가가 모든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단력이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온 가족에게 오늘 저녁에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러 날 동안의 긴장 끝에 지쳐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여자의 평온하고 피곤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의기양양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말로 굴복했다고 생각했죠. 민준 씨도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그럼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까? 라고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저는 일부러 시누이인 미니 씨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면을 완전히 벗기려면 목소리를 보탰거나 손을 거들었거나 최소한 알고도 눈 감아줬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죠. 저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평범하고 집안의 여자가 마침내 분수를 알고 준비한 화해의 식사 자리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예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아이에게 오늘 밤은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아이의 손이 떨리는 그 감각이 저를 더욱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늘 앉던 상석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반은 농담, 반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분수를 알았으면 시끄러울 일도 없었잖아. 조용하던 집안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결국은 이 밥상 앞에 다시 돌아올 거면서. 옆에 앉은 미니 씨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나오는 침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남자의 익숙한 모습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나의 의자를 제 옆으로 바싹 당겨 앉히고 핸드폰을 오른손 옆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느리고 침착하고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박 여사는 다시 비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식탁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가 끊기게 생겼어.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아서. 그 말은 끓는 기름방울처럼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니 씨는 멈칫했고 민준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가 끊긴다는 게 어머님이 손녀를 학대한 이유인가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즉시 얼굴을 굳혔지만 여전히 모욕당한 어른의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말 조심해라. 내가 언제 손녀를 학대했다고. 가르친 거지.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당황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잠금을 풀고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한 뒤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화면은 모두를 향하도록 돌려놓았죠. 핸드폰 불빛이 각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날 밤의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계집,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제 딸의 모습. 예나의 흐느낌은 아주 작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준 씨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껐습니다. 제 얼굴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고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식탁의 분위기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난 며칠 밤 동안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파일이었죠. 핸드폰에서는 저보다 젊은 여자의 역겨울 정도로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요. 아들 낳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엌의 공기가 모두 빨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아들 낳는 걸 책임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마치 그 짧은 순간 그가 준비해뒀던 모든 거짓말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비겁하고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와서 네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 남자가 밖에 나가서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전화 올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죠. 평범하다고요? 다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어머님이 이 손녀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쓸모없는 존재, 뽑아버려야 할 가시처럼 여기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제 옆에 있던 예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짓밟을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고 저를 돈지갑으로 여기며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다른 아이를 위해 길을 터주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제 딸이 이렇게 취급당한 건 다른 아이를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군요. 그 말을 마치자 식탁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는 여전했지만 공기는 짙게 가라앉아 각자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죠. 미니 씨는 저를 쳐다봤다가 동생을 쳐다봤다가 했습니다. 눈빛은 당황스러웠지만 습관처럼 동생을 감싸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여사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마치 마침내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캡처해둔 긴 문자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이메일에서 전달받은 파일들도 함께였죠. 저는 내용을 하나씩 스크롤하며 민준 씨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읽어봐요. 소리내서 읽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읽어줄까요? 그의 손은 화면에 뜬 지아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빠는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뜻대로 꼭 아들 낳아줄게. 어머니가 오빠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여자는 딸 낳았으니 나중에 집안 재산이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잖아. 문자 메시지가 한 줄씩 올라올 때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조금씩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부분이 발가벗겨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녹음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하는 것과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친딸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핸드폰을 몇 초간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죠. 내가 개더러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해오라고 했다.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렸죠. 미니 씨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고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허벅지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녀가 그동안 도덕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왔던 것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내가 개더러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이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해. 뭐가 잘못됐어? 네가 못 낳으면 다른 여자라도 찾아서 낳아야지. 이 집안 대를 끊기게 둘 순 없잖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듣는 동안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동안 그녀의 눈에 제가 예나를 낳은 것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죄였던 것입니다. 시댁에 자랑할 만한 손자를 낳아주지 않은 죄. 민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졸린 사람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이 갖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씁쓸해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딸이 계집에 갇히는 걸 내버려뒀어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몸이 굳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니면 당신 머릿속은 아주 단순했나? 아들이 생기면 이 딸은 필요 없다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낳아줄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 모녀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어떤 자백보다 더 혐오스러웠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할 염치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어느 집이나 다 그래. 남의 집 사정은 다 거기서 거기야라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남자가 아들 갖고 싶어 하는 게 뭐 그리 드문 일이라고.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죠. 아니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외도는 더러운 짓이죠. 하지만 어린애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엄마를 협박하고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는 건 더 이상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제 앞에 앉은 세 사람 모두 멈칫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 가늠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니 씨는 아까보다 더 창백해졌고 민준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식사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외도를 발견한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이 네 개의 벽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쇠로 된 의자 다리가 타일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며 크지는 않지만 아무도 못 들은 척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고소장 접수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소라니 무슨 소리야?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동학대, 미성년자 정신적 강요, 그리고 제가 가진 증거들이면 당신들은 발뺌할 수 없을 거예요.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감히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기다렸어요. 저는 민준 씨와 미니 씨를 차례로 돌아봤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영원히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들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도구로 만든 순간부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그 결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현관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방충망이 덜컹거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나의 의자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겨 아이가 제 곁에 바싹 붙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을 꼿꼿이 편 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당신들이 그 결과와 마주해야 할 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누르고 기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짧고 단호하게 두 번 울렸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마침표처럼 차갑게.
식탁에 앉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미니 씨는 문 쪽으로 휙 돌아봤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에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쳐다보고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열어줘요. 민준 씨는 몇 초간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지만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가서 문 열라고요.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제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정신적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고 있던 박 여사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1초 만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학대? 내가 내 손녀 가르친 것뿐인데 뭘 잡아가? 그녀가 소리치는 방식에서 그녀가 정말로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덕을 논하는 여유로운 목소리도 집안 어른의 위험 있는 모습도 없었죠. 법 앞에서는 그 가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찢어졌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준비해뒀던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한밤중에 계집에 갇혔던 현장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하라고 강요하며 따르지 않으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초기 진술서와 아이의 증언입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증거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조금씩 더 일그러졌습니다. 미니 씨는 점점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백히 이 일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있으면 모든 죄가 자기에게도 옮겨붙을 것처럼. 한 경찰관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다른 한 명은 박 여사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상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 정신적 강요 행위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는 집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서 저를 쳐다봤다가 경찰관들을 쳐다봤다가 했습니다. 입을 몇 번 열었다 닫고 나서야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었죠. 혹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건 집안일이라서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해결한 게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혼나고 벌 받고 돈 달라고 전화하도록 강요당하고 계집에 갇힐 때까지 당신이 내부적으로 해결한 게 뭐죠?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꾸며도 아픈 법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는 완전히 축 처져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연민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지경까지 방치할 수 있었던 아빠는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서야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부릅떴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너는 정말 독한 년이야. 집안일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녀가 목이 쉴 때까지 소리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죠. 통쾌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에게서 너무나 많은 막말을 들어서 이제는 어떤 말도 제게 상처를 줄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어머님이 친손녀를 도구로 만든 순간부터 이미 망가졌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 말에 더 불이 붙은 듯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다가와 질서를 유지하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명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불응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여사의 다리가 살짝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일그러진 두려움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붉어졌지만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자신이 그토록 익숙하게 살아왔던 비겁한 침묵의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는 경찰이 들어온 순간부터 제 허리를 꽉 껴안고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짝 제 등 뒤로 당기고 한 손을 아이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다른 손은 아플 정도로 꽉 쥐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박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돌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소리 지르느라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절대로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 말은 저주처럼 제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이를 악물고 참지도 않았죠.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들어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결말은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명확함만이 남았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어머님 결말은 어머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고요. 그녀는 문턱에서 순간 멈칫했다가 이내 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제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는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가 끌려나간 후 집안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벽에 나비라도 부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먹다만 저녁상, 치우지 않은 그릇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비, 단지 그들 모자가 그토록 집착했던 거짓된 평화만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을 뿐입니다. 미니 씨가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핸드백을 들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면 자신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와서 있든 가든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등이 완전히 굽어 있었죠. 저는 그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붕괴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사람들은 안타까움 대신 피로감만 느끼게 되니까요. 예나는 제 곁에 바싹 붙어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여전히 빨갛게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혀주고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멍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마치 1초라도 늦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처럼.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계속 압박했어.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했죠. 이 지경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맞은편에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압박당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듣기로 선택한 거죠. 민준 씨는 마치 제가 그가 매달리고 있던 유일한 핑계마저 잘라버린 것에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당신 어머니가 부추길 수는 있었겠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신 머릿속에 심어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도한 건 당신이고 자기 딸이 학대당하는 걸 내버려 둔 것도 당신이고 딸이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당할 때마다 침묵한 것도 당신이에요. 아무도 당신 손을 잡고 그런 짓을 시키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비겁했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비겁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잔인했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아빠는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작은 서재로 들어가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준 씨 앞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에게 살짝 밀었습니다. 열어봐요.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첫 장을 넘기다가 서류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고 한 줄 한 줄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집문서,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결혼 전에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공동 소유자로서의 서명도 그들 모자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이 집이 제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에요. 저는 다른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 통장이에요. 남은 저축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공동지출에서 분리해놨어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민준 씨는 눈앞에 두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은 피를 모두 뽑아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참 후에야 그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처럼 차가웠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 말을 마치고 저는 핸드백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채 집어들기도 전에 눈으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혼 서류. 저는 펜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요. 더 이상 끌지 말고. 민준 씨는 서류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쳐다봐서 그가 또다시 익숙한 침묵과 회피의 가면을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예나는 어떻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지경에 와서도 그가 감히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그가 더 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구하러 갔던 그날 이미 예나를 버렸어요. 그 말에 그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마치 이 이야기에서 아직 아빠로서의 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묻지 마세요. 아빠는 단순히 혈통의 절반을 제공하고 원할 때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서류 가장자리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 딸이 계집에 갇혔던 그 하룻밤을 바꿀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구걸하던 전화들을 지울 수 없었으며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글씨는 빗들고 떨렸지만 모든 것을 끝내기에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한번 훑어보고 다시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원망도 되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듯 주저앉은 한 남자와 자신이 그토록 인내심으로 지키려 했던 결혼 생활의 폐허 속에서 등을 꼿꼿이 편 저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른 잉크 자국 하나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저와 예나는 그 집에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는 비록 내가 당당하게 걸을 권리가 있다 해도 모든 벽에 너무나 많은 울음소리, 너무나 많은 냉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배어 있으면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만큼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모녀 둘만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하는 눈초리도 잔소리도 침실문을 나설 때조차 조심해야 했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 모녀의 삶은 쉽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출근했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고 서류를 처리하고 절차를 밟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겪은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예나가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 저를 꽉 껴안고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이는 즉시 몸을 웅크리고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저를 너무 세게 붙잡아서 아플 정도였죠. 저는 그저 아이를 꽉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가. 그럴 때마다 마치 누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이유 없는 악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했고 실제로 일어났으며 바로 제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간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안정감이 점차 제 아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조금씩 예나는 더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소리에도 예전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스스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숟가락을 들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야기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새로 그린 그림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를 제잘거리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들은 작았지만 제게는 마치 갈라진 마음의 틈으로 따뜻한 물이 흘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침대에서 옷을 개고 있었고 예나는 옆으로 누워 턱을 꽉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노란 조명은 부드러웠고 창밖으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죠. 아이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를 미워했어요? 옷을 개던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단 한마디 질문에 목이 꽉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어떻게 대답해야 아이가 자신을 탓하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예나의 얼굴은 아주 진지했고 맑은 눈동자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슬픔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저는 옷더미를 옆으로 치우고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상처로 남지 않을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틀렸기 때문이야. 예나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나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 딸은 착하고 좋은 아이고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야. 어떤 어른들은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못되게 굴기도 해.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제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도, 잃어버린 돈도, 시댁에서 들었던 막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은 내가 좀 더 일찍 강해졌더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인내라는 두 글자를 덜 믿었더라면, 아이를 위해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그러다가 정작 어떤 가정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 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가 모두 있어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역할이 갖춰진 집에서 자라야 평범하게 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전에 엄마는 먼저 자기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와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지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저는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며 각자의 민낯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에 찌들어 친손녀를 학대할 준비가 되어 있던 독재적인 시어머니, 어머니의 세뇌를 방치하고 외도와 배신에 빠져들었으며 결국에는 친딸의 눈물 앞에서 침묵했던 유약한 남편,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의 한가운데서 도구로 전락해버린 아주 작은 아이. 그 생각만으로도
여전히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전화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면, 아마 저는 그 나약함을 훨씬 더 오래 지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팠고 후회했고 자책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빠져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으니까요. 저는 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작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다시는 누가 너를 무섭게 만들지 못하게 할게.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아직 어리지만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우리 모녀의 이불을 덮어준 뒤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오직 우리 모녀 둘만 있는 작은 방에서 저는 아이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통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모든 나약함과 망설임, 그리고 잘못된 인내 끝에 제때에 바로 설 용기를 냈기 때문에 미소 지었습니다.